결혼 3년 차, 우리 부부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독특할지 몰라도 우리만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중에는 각자의 직장 생활로 바빠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적었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주말 부부 같은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었다. 굳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캐묻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뢰의 증거였다. 민우 씨, 나 다음 주부터 목요일 저녁마다 필라테스 등록했어. 요즘 부쩍 체력도 떨어지고 허리도 좀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샐러드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다. 평소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한 아이였기에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지친 아내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고마웠다. 잘 생각했네. 안 그래도 요즘 자기 얼굴이 좀 까칠해 보여서 걱정했거든. 열심히 해봐. 우리 와이프 건강해지는 건 언제든 대환영이지. 나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수진이는 내 반응에 살짝 눈을 접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그저 평온한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목요일의 루틴. 수진이는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기색으로 가방을 챙겨 나갔다. 필라테스복이 가득 담긴 쇼퍼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아름답고 당당했다. 나는 아내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 항상 따뜻한 물로 욕조를 채워두거나 은은한 허브차를 끓여놓곤 했다. 땀을 흘리고 돌아와 피곤할 아내를 배려하는 나만의 작은 사랑 표현이었다. 민우 씨, 나 다녀왔어. 오늘 진짜 힘들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어락 작동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온 사람 같았다. 나는 얼른 마중을 나가 수진이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수고했어 여보. 물 따뜻하게 받아놨으니까 얼른 샤워해. 차도 끓여놨어. 고마워.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수진이는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화장실로 향했다. 아내가 샤워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세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운동 가방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다. 평소처럼 땀에 젖은 필라테스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가방 지퍼를 열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가방 틈새로 흘러나온 공기가 내 코끝을 스쳤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타이트한 레깅스와 탑을 꺼내 들었을 때 내 손끝을 타고 올라온 것은 치열하게 운동을 마친 후에 끈적한 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이질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급스러운 남성용 스킨 향수 냄새였다. 수진이의 채취도 우리 집에서 쓰는 세제 냄새도 아닌 묵직하고 달콤한 그 독특한 향기가 아내의 옷 안감 깊숙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묘한 이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아내의 레깅스에서 은근하게 풍겨오던 그 냄새는 내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독한 담배 연기가 옷감 깊숙이 배어든 냄새였다. 수진이는 연애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만 스쳐도 인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해대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흡연자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면 베란다에서도 절대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정도로 담배 냄새를 혐오했다. 그런 수진이의 운동복에서 그것도 땀 냄새와 섞인 쾌쾌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필라테스 센터 전체가 흡연구역일 리도 없고 강사나 회원들이 운동하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 리는 만무했다. 이상하네. 나는 세탁기 앞에 서서 수진이의 레깅스를 코에 대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분명했다. 이건 필시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직격으로 맞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하게 남을 수 없는 냄새였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정했다.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혹시 나 몰래 담배를 배우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지독한 흡연자가 있거나 어떻게든 아내를 믿고 싶었고 이 찜찜한 기분을 단순한 오해로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집 앞 슈퍼에 갈 때나 운동하러 갈 때는 화장기는커녕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를 대충 묶고 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만 되면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은은한 향수를 온몸에 뿌리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에는 생기가 도는 립스틱을 꼼꼼히 바르기까지 했다. 필라테스 하러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꾸며? 거긴 여자들밖에 없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 넌지시 던진 내 질문에 수진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요즘 새로 오신 강사님이 인플루언서라 다들 신경 쓰고 와. 나만 너무 초라하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나도 운동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예뻐야 더 열심히 할 맛이 나더라고.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수진이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내 마음속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진이의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집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대충 던져두고 샤워를 하러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폰을 꼭 챙겼다. 화면은 늘 바닥을 향해 뒤집어 놓았고 내가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황급히 꺼버렸다. 수진아, 그 필라테스 센터 어디 쪽에 있는 거야? 매번 밤늦게 오는데 내가 마중 나갈까? 요즘 세상도 흉한데. 주말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내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수진이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수진이는 내 눈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냐, 진짜 괜찮아. 역 근처라서 유동인구도 많고 밝아. 그리고 운동 끝나면 회원들이랑 같이 내려와서 위험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잖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나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수진이는 내 호의를 단칼에 거절하더니 곧바로 화제를 전환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뭐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당신이 저번에 말했던 홍삼 세트가 나으려나? 다급하게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는 아내의 태도에서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차분하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속에 배신감과 의심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말하는 필라테스라는 공간 뒤에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 주 목요일 저녁이 찾아왔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 채 다녀올게라는 쾌활한 인사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벽시계만 바라보았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가쁘게 뛰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진이가 운동을 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징 하고 진동이 울렸다. 수진이가 급하게 나가느라 가방 속에 넣어두지 않고 소파 틈새에 떨어뜨리고 간 두 번째 세컨드폰이었다. 평소에 쓰던 폰이 아닌 내가 본 적 없는 낯선 기기였다. 본능적으로 손이 떨려왔다. 나는 홀린 듯이 소파로 다가가 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상단바에 뜬 알림창에는 발신인이 숨겨진 알림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늘 그 장소로 와. 보고 싶다.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알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었다.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독초와 같았다. 수진이가 필라테스에 간다며 문을 나설 때마다 풍기던 그 이질적인 담배 냄새, 화장대 앞에서 유난히 길어지던 시간, 그리고 내 시선을 피해 황급히 뒤집어 놓던 스마트폰 화면까지 그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나를 괴롭혔다. 내가 알던 단정하고 거짓없던 내 아내가 정말 맞을까? 아니, 어쩌면 내가 믿고 싶었던 아내의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걸까?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결국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의심의 끝을 보기 위해서든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챙겨 나서는 수진이에게 나는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도 운동 잘하고 와, 여보. 올 때쯤 맞춰서 따뜻한 물 받아놓을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진이는 알아채지 못한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외투를 챙겨 입고 뒤따라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수진이의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차를 몰았다. 손뼉을 마주잡은 운전대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그저 수진이가 진짜 필라테스 센터로 향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내 일말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진이의 차는 늘 말하던 동네 필라테스 센터가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차선이 복잡해질수록 내 심장 고동 소리도 커져만 갔다. 수진이가 도착한 곳은 그녀의 회사 근처. 유동인구가 적고 한적한 오피스가의 골목길이었다. 화려한 간판 대신 은은하고 어두운 조명이 흘러나오는 아는 사람들만 찾을 법한 조용한 와인바 앞이었다. 수진이는 능숙하게 차를 대고는 외투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필라테스 레깅스 차림 위에 걸친 코트, 그리고 운동 가방을 든 채 와인 바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몸을 숨기듯 조심스럽게 와인바 건물 근처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골목길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온몸은 분노와 슬픔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와인바 외벽은 안이 들여다 보이는 큰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얇은 커튼 때문에 어스름하게 흐려 보였다. 나는 가게 옆 구석진 어둠 속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유리창 너머를 살폈다. 테이블 사이를 헤매던 내 시선이 마침내 구석진 자리의 한 곳에 멈추어 섰다. 그곳에는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은 채로 수진이는 눈앞의 상대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수진이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마주 앉은 한 남자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매며 아주 단단하고 꽉 차게 손을 맞잡는 것이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활짝 웃는 얼굴과 그 남자의 다정한 손길이 겹쳐 보인 순간 내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수진이의 손을 저토록 소중하게 맞잡고 있는 맞은편의 그 남자는 실루엣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체격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와인바의 투명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필라테스를 하러 간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섰던 내 아내. 수진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수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고 수진이는 내가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성이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수진이의 기만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고 발걸음은 이미 가게 문 앞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흥분해서 터뜨려버리면 저 교활한 인간들은 분명 단순한 오해라며 발뺌할 거야.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벌벌 떨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초점을 맞췄다.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각도를 조절했다. 찰칵, 찰칵.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적 공방을 위한 이 더러운 배신의 결정적 증거였다. 화면을 확인하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었다. 내 위치에서는 수진이의 얼굴만 정면으로 보일 뿐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넓은 어깨와 낯익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재킷.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기시감이 들었지만 실루엣만으로는 도저히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증거도 확보했으니 일단 여기를 벗어나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발걸음을 돌려 어두운 골목길로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와인바의 뒷문이 열렸다. 수진이와 마주 앉아 있던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며 테라스 쪽으로 걸어 나왔다.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불빛 바로 아래 남자가 멈춰섰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꽃이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가로등 밑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내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크게 축하해 주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진호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마다 땀이 배어들었고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하도록 쿵쾅거렸다. 수진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아늑했다. 내가 수진이를 위해 매번 준비해두던 따뜻한 목욕물, 은은한 조명,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아서 숨이 턱 막혔다. 가방에서 꺼낸 사진 몇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사진의 촉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내 안에 무언가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어락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척 어깨를 주무르며 구두를 벗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소름이 돋았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수진이가 불을 켜는 순간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사진 뭉치를 그녀의 발밑으로 던지듯 내팽개쳤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사진들 속에는 와인바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간 수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사진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던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찰나에 불과했다. 수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태연하게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내 앞에 앉았다. 민우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미행한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고 오히려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설명해봐. 필라테스 간다던 목요일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묻자 수진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민우 씨, 이거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야.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때문에 중요한 거래처 바이어랑 만난 거라고.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지 알잖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눈 게 무슨 큰 죄라도 돼? 바이어랑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아? 눈을 그렇게 맞추면서? 내 외침에도 수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날카롭게 뜨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려고 악수하고 손 좀 잡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민우 씨, 이렇게 속 좁고 의처증 있는 사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요즘 내가 피곤해하니까 혼자 상상의 나래라도 펼친 모양인데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고 나에 대한 모욕이야. 부부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미행하고 몰래 사진까지 찍어. 나를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본 거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수진이의 철두철미함과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래, 그 남자의 등 뒤 모습만 찍힌 사진들 뿐이니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그 남자의 얼굴을 모를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를 질투의 눈이 먼 이기적인 남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수진이의 역겨운 변명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아직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와인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도록 잘 아는 그 남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수진이의 코앞에 툭 내려놓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수진이의 입이 딱 벌어진 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하던 그녀의 포커페이스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했지? 그럼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 내가 직접 불러서 삼자 대면이라도 해줄까, 수진아? 수진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며 쏘아붙이는 그 뻔뻔한 입술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아까 찍은 사진 중 그 남자의 실루엣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확대해 수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비즈니스 파트너? 그래,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손을 잡고 그렇게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아? 그리고 이 실루엣, 이 넓은 어깨와 귀 뒤의 흉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본 수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완벽하던 그녀의 포커페이스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남자는 바로 진호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명의 절친.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나에게 수진을 정말 괜찮은 여자라며 소개해준 바로 그 주선자였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말해봐, 수진아, 진호잖아. 왜 진호가 거기 있어? 내 갈라진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비명이었다. 수진은 마침내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랑 진호,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원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이였단 말이야. 그 순간 가슴을 칼로 지식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결혼하기 전부터였다고? 진호 집안에서 내 배경을 반대하니까 진호가 제안했어. 너한테 나를 소개해주겠다고. 너는 착하고 다정하니까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진호는 부모님 뜻대로 다른 여자랑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도 나를 놓기 싫어했어. 그래서 널 방패막이로 세운 거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가 평생 아무 의심 없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의 고백은 잔인했다. 지난 3년 동안의 달콤했던 결혼 생활. 매주 목요일마다 그녀를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며 행복해했던 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부 연극이었다. 나는 그저 두 사람의 불륜을 완벽하게 가려주기 위한 허울 좋은 바보, 불쌍한 가림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를 보며 웃어주던 수진의 미소도, 나를 응원해주던 진호의 어깨동무도 모두 나를 비웃기 위한 가면이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혀 턱턱 막혔고 손이 벌벌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찢어발겨지는 것 같은 고통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수진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요란한 진동음이 울렸다. 고요하다 못해 가라앉은 집안에 그 진동 소리는 잔인하도록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진호. 수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전화를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나는 피가 굳어버린 듯한 손을 뻗어 액정을 쓸어 넘겨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수진이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들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다정한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열하고 점잖지 못한 오만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수진아,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민우 그 바보 자식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냐? 오늘 너 보낸 뒤에 계속 내 살 냄새가 코끝에 맴돌아서 잠이 안 오네? 다음 주 목요일엔 그냥 우리 집으로 바로 와라. 그 새끼한테는 대충 둘러대고 비웃음이 섞인 진호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내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진호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할게. 집안 배경 때문에 수진이랑 결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 그래서 너를 이용한 거야. 내가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지. 이제 와서 다 알게 됐으니 어쩌겠냐.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그 뻔뻔한 목소리가 내 귀를 찢는 것 같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나를 통째로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심장을 난도질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상황이 들통나자 수진이의 태도도 돌변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당황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거침없이 캐리어를 펼쳤다. 그리고는 옷가지와 귀중품들을 무서운 속도로 쓸어담기 시작했다. 지퍼가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겨우 이틀 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한 장의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였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가정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며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겉으로는 조용히 필라테스를 다닌다며 나를 속이고 뒤에서는 진호와 붙어 먹었던 여자가 이제는 내 전 재산까지 뜯어내겠다고 칼을 겨눈 것이다.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호는 자신의 가문과 인맥을 동원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창시절 친구들과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의처증에 걸려 수진이를 의심하고 괴롭혔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내 연락을 피하거나
오히려 나에게 적당히 좀 해라.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냐며 비난 섞인 충고를 건넸다. 철저하게 고립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진실은 완전히 가려진 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집착이 심한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배신감과 억울함에 숨이 막혀 뼛속까지 시려왔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저들의 탄탄한 카르텔을 혼자서 깨부수기에는 내 손에 든 무기가 너무나도 부족했다. 피가 마르는 듯한 무력감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술로 고통을 달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징하는 진동음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다. SNS로 찾아온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가려진 완전히 낯선 계정이었다. 이걸 들으시면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힘내세요. 짧은 메시지 아래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재생을 시켰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소리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 바로 수진이와 진호의 목소리였다. 민호 오빠는 순진해서 조금만 맞춰주면 의심 전혀 안 해. 결혼하고 나서 식 올리자마자 명의부터 조금씩 돌려놓을 테니까 오빠는 내 집안일만 잘 해결해. 그래, 수진아. 고생스럽겠지만 조금만 참자. 그 녀석 재산 적당히 불려놓고 챙길 거 다 챙겨서 나오면 되니까. 그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훨씬 전. 두 사람이 나를 완벽한 타깃으로 삼고 내 인생과 재산을 어떻게 빨아먹을지 낄낄거리며 모의했던 생생한 모의 녹음 파일이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바르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와인바. 3년 전 진호가 나에게 수진이를 소개해주며 우리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고 떠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모였다. 수진이와 진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전히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비죽 웃으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고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자신들이 친 덫에 내가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는 눈빛이었다. 친구들을 동원해 나를 고립시키고 재산의 절반을 뜯어내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압박해오던 그 대담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민우야,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뭐야? 법원에서 볼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구걸이라도 하려는 거야? 우리 집안이랑 내 인맥 알잖아. 내가 버텨봤자 남는 건 비참한 패배뿐이야. 진호가 비아냥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이 역시 거들었다. 맞아, 민우씨.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추악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요구한 이혼 조건에 사인해. 그게 서로에게 깔끔해. 두 사람의 비웃음 가득한 대화를 묵묵히 듣던 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켜서 몇 가지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두 사람이 매주 목요일마다 필라테스 핑계를 대고 이 와인바와 밀실에서 나눴던 추악한 대화들이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적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빼돌려 자신들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을지 모의하는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게다가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진호의 아이를 낙태했던 기록과 결혼 생활 동안 진호의 회사 자금을 내 계좌를 경유해 세탁하려 했던 금융거래 내역서까지 한 장씩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찢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알고 노는 동안 나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짓을 기록하고 있었어. 상간남 소송은 당연한 거고 재산 분할? 수진이, 너는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챙겨나가. 오히려 내가 빼돌리려 했던 내 자산과 그동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테니까 몸만 받아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진호, 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네 집안과 회사에 이 횡령 및 재산 은닉 증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녹음 파일이 전부 전송될 예정이야.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와인바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 하얗게 질려갔다. 갑자기 수진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다. 민우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 부모님이 아시면 나 정말 끝장이야.
내 명예와 인생이 전부 날아간다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눈물 범벅이 된 채 애원하는 수진이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그 옆에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진 진호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민우, 너 지금 미쳤어? 감히 날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그 증거들 다 지워. 만약 이거 세상에 퍼뜨리면 내 인맥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을 문자 그대로 파멸시켜 버릴 테니까 똑바로 들어.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진호는 이성을 잃고 윽박지르며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처절한 비명과 진호의 광기 어린 폭언이 조용한 와인바를 뒤흔들었다. 합의나 타협 따위는 애초에 내 선택지에 없었다. 진호와 수진, 나를 기만하고 평생의 신뢰를 짓밟은 두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철저한 파멸뿐이었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진이 요구했던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 청구는 내가 모아둔 불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오히려 나는 유책 배우자인 수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전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내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진호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옹성 같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은 법적 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래성처럼 흘러내렸다. 진호는 자신의 유세 깊은 집안과 인맥을 동원해 나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진실이 담긴 녹취록과 사진들이 법원에 제출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진호의 부모 역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에게 경노하며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늘 철두철미하고 도도했던 그녀는 이제 법원 조정실 복도에서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수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콘크리트와 같았다. 나는 두 사람의 연락처를 영구히 차단했고 내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고 마침내 온전한 혼자가 된 첫날 밤, 나는 홀로 남은 옛집의 베란다로 걸어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치자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참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이상하게도 완벽한 승리의 쾌감 뒤에는 지독한 쓸쓸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성공했고 두 사람은 옅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인간에 대한 불신과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과연 이 처절한 싸움 끝에 나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고요한 거실 한 구석에서 징소리를 내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 번호 제한 표시였다.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대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우 씨, 당신이 다 이긴 것 같지?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